안녕하세요. 김희수입니다. 오늘도 샤프슈터 박문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물가 안정을 위한 고려사항에 유가는 없다라는 주제로 찾아왔는데요. 8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3.7%로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면서 2개월 연속 반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가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해질 수도 있다고 걱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박문환 이사는 물가 안정을 위한 고려사항에 유가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면서 미국이 현재 유가 하락에 집중하게 되는 주된 이유를 달러로 분석했습니다.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가 하락을 사용한 것인데요. 사우디의 고객으로 중국이 떠오르게 된 상황과 현재 미국의 위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박문환 이사는 미국의 물가 상승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주거비의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따라서 오늘 스페셜 리포트에서는 박문환 이사가 분석하는 현재 미국이 유가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와 우리가 주거비 동향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그럼 박문환 이사의 스페셜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2023년 8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3.7%로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면서 2개월 연속 반등했습니다. 반면에 핵심 CPI는 전년 동기 대비 4.3%로 둔화 추세를 이어갔는데요. 유가가 헤드라인 물가를 높였다면 반대로 핵심 물가를 일부 내렸을 겁니다.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수단이 발달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이동을 위해서는 자가용이 필요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휘발유가 생필품에 속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비싸든 싸든 어쩔 수 없이 써야만 하는 필수적 재화라는 말이죠. 결국 휘발유 가격이 오른다면 다른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생기게 되는데요. 실제로 8월 소비 지출 지표를 보면 0.6% 증가한 반면 석유류를 제외한 핵심 CPI는 핵심 소비 지출은 0.2% 증가에 머물고 있습니다. 유가가 올라서 생필품인 휘발유에 돈을 쓰느라 다른 소비를 늘리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오르는 유가가 명목 물가를 올리는 대신 핵심 물가는 소폭이나마 내리는 역할도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유가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있고 또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물가에는 미국에서 확산 중인 파업이 조금 더 걱정스럽습니다만 오늘의 주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논외로 하고, 유가가 워낙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유가에만 좀 집중하려 합니다. 물론 전혀 유가가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물가 안정을 위한 고려사항에 유가는 그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체 물가 바스켓에서 에너지 비중이 크지 않은 데다가 미국이 석유 가격 하락에 진심이기 때문이죠. 우선 미국이 유가 하락에 왜 진심이어야 하는지 그 부분부터 설명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블룸버그에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올랐어요.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에 대한 제재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안서 초안을 작성 중이다라는 보도였는데요. 그와 비슷한 뉴스가 로이터에 또 있었습니다. 2019년 트럼프 전 행정부의 제재로 동결되었던 베네수엘라 자산 30억 달러가 조만간 풀릴 것이다라는 보도였죠. 지난해 11월 니콜라스 마두로 행정부 대표단과 베네수엘라 야권이 멕시코시티에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양측은 2024년 대선에서의 민주적 절차 확보 등을 조건으로 해외에 동결된 국가 자산을 풀자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했었죠. 미국이 동결 자산을 해지시켜 준다면 이라는 전제가 필요한 합의였습니다. 아무튼 그 돈이 만약에 풀린다면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미국은 양측이 했던 그 약속만 믿고 동결 자산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미국은 지난 2018년도 치러진 베네수엘라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했어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재선을 인정하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또한 이를 문제 삼아서 베네수엘라의 주 수입원인 원유의 수출을 봉쇄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 바 있었고요. 제재가 되니까 극심한 경제난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베네수엘라는 이 동결 자산 해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었지만 지금껏 미국 정부는 어떤 말에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두로가 그야말로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았던 미국이 그깟 약속 하나만 가지고 제재를 풀겠다. 뭐 이런 말인데요. 심지어 당시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쉐브론의 베네수엘라산 원유 생산 재개도 일시적으로 허가했습니다. 이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자존심 구기는 일이 될 수도 있는데요. 왜 미국은 지금까지 불량 국가로 생각했던 베네수엘라와 협상하려는 걸까요? 한간에는 물가를 낮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유가를 좀 낮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베네수엘라의 석유가 필요했을 겁니다. 뭐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 바스켓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3.7%에 불과합니다. 굳이 자존심을 걸 정도는 아니란 말이죠. 그럼 무슨 이유였을까요? 바로 달러 때문입니다. 올해 1분기 기준 글로벌 외환 보유고 내에서 달러의 점유율은 59.2%까지 떨어졌습니다. 관련 데이터가 집계된 1995년 이후 거의 최저치입니다. 유로화의 점유율은 19.8%, 엔화는 5.5%, 위안화가 2.6%를 기록했는데요. 위안화의 성과가 괄목할 수준이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에 불과했던 위안화가 2.6%나 차지한다니 말이죠. 급격하게 위안화의 점유율이 커진 것은 석유 거래에 위안화가 결제 통화로 쓰이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달러의 국제적 위상이 과거와 같이 견고하진 않다는 것이고 이 글로벌 외환 보유고에서의 달러 비중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에 대해서 미국이 향후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 국가의 잠재 성장률을 높여서 글로벌 경제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죠. 뭐 지금 아시다시피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서 리쇼어링하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고 이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금리를 올려서 달러에 대한 보유 가치를 높이면 됩니다. 달러는 안전자산이죠. 연기금 등의 기본 수요가 늘 존재합니다. 달러 표시자산, 즉 미국 재무선 채권의 이자율만 좀 높여준다면 글로벌 구매자들은 당연히 한눈 팔지 않고 미 국채만 중점적으로 매수할 테니까요. 세 번째, 바로 유가를 낮추는 겁니다. 과거에는 올려야 됐었는데 지금은 낮추는 게 맞아요. 과거에 미국이 중동으로부터 석유를 가져다 쓸 때 오페크를 움직여서 유가를 끌어올렸었다. 뭐 그런 말씀 드렸었죠. 당시 미국이 굳이 유가를 끌어올려야 했던 이유 역시 달러를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석유를 오로지 달러로만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석유를 구매하기 위해서 더 많은 달러가 필요했었죠. 결국 오페크와 더불어서 두 차례에 걸친 오일 샤크는 오늘날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드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셈입니다. 그런 일이 이제 바뀌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셰일 오일이 생산되면서부터 미국은 사우디의 고객 명단으로부터 점점 사라지고 있었죠. 반면에 중국이 제1고객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과거 미국이 사우디의 제1 석유 구매자였을 때는 석유 결제 대금을 달러로 받는 것이 당연했겠지만 지금은 위안화로 받는 것이 오히려 편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유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위안화의 사용량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22년부터 국제 결제에서 달러의 비중이 줄어들고 위안화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사우디로부터의 원유 수입에 위안화 결제를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미국은 유가에 대해서 과거와는 정반대의 방향성이 필요해졌을 거예요. 유가의 중요도를 낮추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했는데요. 그동안 미국이 빗장을 딱 걸어 잠그면서 어쩔 수 없이 잠자고 있었던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깨우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조만간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 회사인 PDVSA와 쉐브론의 합작 법인을 통해서 원유 생산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탈리아의 에니, 스페인의 랩솔 이런 회사들도 베네수엘라에서의 사업을 본격 가동하기 위한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베네수엘라는 과거 원유 생산량이 하루 평균 200에서 250만 배럴 수준이었어요. 매장량 기준 3천억 배럴로 글로벌 1위의 산유국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 생산량은 너무 작은 편이죠. 계속되는 미국의 제재 때문에 생산량이 나날이 쪼그라든 겁니다. 현재는 더 쪼그라들어서
원유 생산량은 고작 하루에 80만 배럴에 불과하고 이 중에서 대략 50만 배럴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제재에서 풀린다면 즉각 20만 배럴 정도의 증산이 가능해지고 설비 투자가 강화된다면 오는 2025년도까지는 하루 추가 생산량 100만 배럴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도 석유를 끌어내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죠. 작년 8월 미국 이란 간 포괄적 핵 협상 복원안이 작성되었고 최근에는 한국 등에 묶여있던 이란 자금 60억 달러에 대한 해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물론 동결된 자금이 곧장 이란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카타르로 이전된 이후에도 식량이나 의약품에 대한 구매, 이런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라지만 자금 해제의 진짜 목적은 석유입니다. 이란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친하게 지내는 것들은 그닥 문제가 되지 않아요. 풀린 그 자금으로 석유 생산 시설에 추가로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이란의 석유가 술술 풀리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사우디와의 관계 회복도 시도 중에 있죠. 감산을 원하는 사우디에게 증산을 요구하기보다는 결제 통화로서 위안화 말고 달러를 가급적 사용하라는 요구가 더 큰 목적일 겁니다. 실제로 이번 주에 사우디와 미국 간의 군사 협력 방안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중간 정리를 좀 하자면 대부분 유가가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너지가 물가 바스켓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3.7%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분 중에서 상품 물가 지수는 고작 전년 동기 대비로 0.2% 상승에 불과해요. 물가를 끌어올린 것이 유가가 아닌 서비스 물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서비스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5.9%나 상승했습니다. 상품 물가 지수는 더 이상 인플레이션의 우려사항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또한 미국이 체면을 버리고서라도 유가를 끌어내려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유가 상승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물가를 잡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주거비의 동향을 주시하셔야만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죠. 서비스 물가는 주거비와 운송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주거비 비중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주거비 상승률은 3월에 전년 동기 대비로 8.2%까지 올랐다가 8월 들어서 전년 동기 대비 7.3% 수준으로 아주 조금 둔화됐습니다. 정말 천천히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천천히 하락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월세를 그날 결정하시는 분 있을까요? 없죠. 월세라는 것은 일단 한번 결정이 되면 몇 년은 유지됩니다. 그래서 주거비라는 것도 매우 천천히 움직이는 편입니다. 8월 주거비 상승률은 전월 대비 0.26%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주거비 상승률이 계속해서 그 정도까지만 유지해 준다고 해도 연말께 돼서는 주거비 상승률 전년 동기 대비로 5.5% 수준까지 둔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그리 주거비에 집착하는지 모르시겠다고요. 물가라는 게 이 주머니에서 지출되는 현금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1년 전에 사드셨던 새우깡이 1,000원이었는데 오늘 1,200원에 사드셨다면 물가는 20% 오른 것이잖아요. 혹시 주택을 한 달에 한 번씩 구매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그렇지 않죠. 일반적으로 주택은 평생 하나, 둘 살까 말까이기 때문에 자주 주머니에서 나가는 현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물가를 자극하는 것은 결국 주머니로부터 지출되는 품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은 물가 바스켓에서 제외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거비예요. 매달 나가면서도 또 그 비중도 압도적으로 큽니다. 실제로 주거비 상승률의 기여도는 전체 핵심 CPI 내에서 3분의 2가 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당장 비교해 보시죠. 전체 바스켓에서 고작 3.7%에 불과한 에너지 가격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전체 바스켓에서 3분의 2 이상 차지하는 주거비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유가는요, 어지간하게 올라도 주거비만 좀 내려줄 수 있다면 물가는 잡힐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만약 앞서 거론해드렸던 것처럼 연말께 주거비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수준으로 5.5% 수준까지만 둔화될 수 있다면
주거비 기여도는 2.4%포인트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핵심 CPI에서 8월 현재 주거비 기여도가 3.2%포인트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거비 하락 하나만 가지고 연말까지 핵심 CPI는 0.8%포인트 추가적으로 둔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연말에는 핵심 CPI가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3.5%까지도 둔화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들어가 보죠. 첫째, 목요일 새벽 기준으로 연준은 추가 금리 인상을 천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금리의 추가 인상은 이쯤에서 중단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채권 시장이 장기채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낮은 나라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 고작 길어야 3년, 5년이면 한 번씩 갱신을 해야 합니다. 기업들도 자금 조달을 위해서 채권 발행을 할 때 3년채, 5년채 만기가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금리를 쫙 올리게 되면 경제에 팍팍 영향이 꽂히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요. 30년물 모기지로 주택을 구매하고 기업들도 수십 년짜리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통화 정책이 매우 천천히 스며들게 됩니다. 현재 미국은 모기지 금리가 7%를 넘어서고 있죠. 하지만 6% 이상의 고금리로 차입한 비중은 전체 비중의 고작 9%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4% 미만으로 차입한 비중도 무려 60%를 넘고 있죠.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아무리 빠른 속도로 올려도 소비가 줄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가급적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나라가 또 바로 미국이기도 합니다. 둔감하게 움직이는 미 경제에 무턱대고 금리를 마구 올리다가 어느 순간 1딩 포인트에 다다르게 되면 경제가 예고 없이 확 꺾이는 모습을 과거에 여러 차례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런 조짐도 보이기 시작했죠. 최근 미국의 한계 기업들에 대한 부도가 부쩍 늘어나서 연초 이후 450개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금리를 인상한다면 다른 의도가 있을 겁니다. 둘째,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금리의 역전 현상도 올해가 지나면서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년물 국채 수익률은 11월 회의를 거치면서 현저히 낮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현재 미국 2년물 국채 수익률은 5%를 훌쩍 넘어선 상황이죠. 이것은 5.75%까지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스며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5.5%에서 금리 인상이 멈춘다면 2년물은 4.75%까지가 균형금리 수준입니다. 2년물은 말 그대로 2년 후의 금리 수준을 말하기 때문이죠. 물론 장기금리는 반대로 금리가 더 올라야 됩니다. 경기가 좋아진다는 시장의 생각과 더불어서 물가에 대한 보상금리 작용 때문이죠. 그래서 매우 심하게 역전 상태에 있던 장단기 금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적으로 11월 달 지나면 정상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 저는 추석 연휴 이전에 주식을 가급적 보유하고 넘어가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최근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일 때 늘 악재로 작용했던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을 잘 관찰해 보시면 조정 시마다 금리가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금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바로 물가이기 때문에 물가가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물가는 유가 상승과는 별도로 아주 천천히 하락할 것 같고요. 따라서 시장을 억누르는 금리도 매우 천천히 정상을 되찾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박문환 이사는 물가 안정을 위한 고려사항에 유가는 없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먼저 전체 물가 바스켓에서 에너지 부분은 고작 3.7%를 차지하고 주거비는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비를 잡으면 물가는 잡힌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현재 에너지 부분인 유가 하락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유를 달러의 강화로 분석했는데요. 박문환 이사는 미국이 향후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잠재 성장률 높이기, 금리 인상으로 달러의 보유 가치 올리기, 유가 낮추기의 방법 중 마지막 방법을 택했다고 말합니다. 실제 2022년부터 석유 결제 대금으로 달러화의 비중이 줄고 위안화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미국은 유가의 중요도를 낮추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유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주요 고려 사항은 주거비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박문환 이사는 올해 지속되고 있는 금리 역전 현상이 올해가 지나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추석 연휴 이전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 사이트에 샤프슈터 박문환 또는 박문환 주식이라고 검색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